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이번 주에도 비 정말 많이 왔죠. 장대비가 퍼부으면서 지하철역이 침수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네,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가면서 비를 뿌려서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곡창지대에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해안 곡창지대에 수해가 발생했었는데요. 박철현 기자, 이 지역에 다시 폭우가 쏟아졌군요. 네. 북한 대부분 지역에 폭우 주의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13일 하루만 177mm 넘는 비가 쏟아진 개성시에서는 도로를 뒤덮은 흙탕물이 뇌물처럼 흐르는가 하면 차도와 인도 구분도 안 될 만큼 물에 잠긴 도로에서 차량이 위태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도됐습니다. 평안북도 서남부 태천군에선 저수지가 범람하기도 했습니다. 내린 비로 해서 태천호의 수위가 안전 수위를 넘어서 온재로 물이 넘어났습니다. 이번 비도 서해안 지역, 북한 곡창지대에 집중됐나 봅니다. 네. 이번에도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도와 평안도 등지에 많은 비가 왔는데요. 황해남도에 많은 비가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들에서 1시간에 30mm 이상, 3시간에 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 지점들이 많았고 지난달 말 이미 수해를 입었던 이 일대 농경지가 다시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비가 내림으로 해서 농장의 일부 면적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설비를 만가동해서 침수 면적의 물을 시급히 복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식량 상황이 좋지 않은데 주요 곡물 산지에 피해가 생겨서 북한의 걱정이 더 커지겠군요. 북한 방송은 농업 등 인민경제 전반에서 폭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세우라 주문하는데요. 황해남도 주요 곡창지대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시설을 재점검하고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번에 물에 잠겼던 논이 이 논입니다. 이 논. 논물 관리 공도를 항시적으로 논에 대기시키고 물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말고 다른 피해도 있죠.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전하지 않았지만 북한 방송은 특히 비바람으로 수력발전소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 강조했고요. 또 비 피해에 취약한 노천광산에도 부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배수펌프들이 수리 정비를 책임적으로 해서 괜히 침수되지 않도록끔 사전 대책을 세우며 저천장들이 석탄 유실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끔 하여합니다. 우리 기상청에 해당하는 북한 비상수문국은 9월 전에 2차례 정도 태풍의 영향을 받을 거라 전망했는데요. 각 부문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곱씹어봐야 할 만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일과 11일에는 이틀 연속으로 방사포를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핵시설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죠? 네.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플루토늄 생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방사화학실험실 부속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이곳에서 연기 배출이 확인된 건 작년 7월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는데요.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이 새롭게 시작됐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500호 건물이라 불리는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앞에는 땅이 파여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분단을 넘어는 이 의문의 굴착이 방사성 물질이 누출돼 수습에 나섰거나 새로운 형태의 방사성 폐기물 운반 저장을 위한 구조 변경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이 일대에도 폭우가 쏟아졌었잖아요. 피해는 없었나요? 이달 초 인근 구룡강 주변을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강물이 크게 불어나 수위가 많이 높아진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핵 관련 시설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팔로스는 이 핵시설 단지 안에서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고 메시지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방 당국자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고요. 또 한미 공군은 처음으로 5세대 전투기 F-35A를 포함한 연합 비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조율된 방식으로 이렇게 논의가 있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 공중 훈련이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해 북한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북한 외무성은 불을 즐기는 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미군의 무분별한 군사 책동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볼까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또 대규모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요? 지난주 생활지도부문 특별 강습회에 참가했던 사람들과 단체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스승을 우러러 열광 넘친 환호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노동당 중앙청사 정원에서 촬영한 사진마다 각각 1000명 안팎의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6천여 명의 참석자 대부분이 함께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코로나 확산의 계기로 지목됐던 게 지난 봄 열병식과 기념사진 촬영이었잖아요. 네, 당시 열병식 참가자 수만 명과의 릴레이 사진 촬영이 코로나 확산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었죠. 2달여 만에 다시 기념사진을 찍은 건 북한이 최근 코로나 상황이 안정세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2019년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신구 정권 간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 국정원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하고 통일부는 이례적으로 북한 어민 북송 당시 사진까지 공개했죠. 오늘 통일전망대에서는 2019년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봅니다. 흉악 범죄자를 추방한 당연한 조치다. 아니다. 귀순으로 받아들였어야 했다. 팽팽히 맞서는 쟁점들을 최유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으로 북송되는 북한 주민 2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공범 1명과 함께 공해상에서 함께 조업 중이던 선장과 동료 선원 16명을 하룻밤 사이에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하다가 우리 해군에 납포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의 귀순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현 정부는 이들을 의사에 반해 돌려보낸 것이 반인륜, 반인도적인 행위이자 국가 범죄라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북한 어민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히고 자필 문서로 남겼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숨긴 채 강제 북송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북송 당시 강하게 저항한 것도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3년 전 사건 당시 통일부가 귀순 의향을 감추고 거짓말을 했던 걸까?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의 귀순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없어서 귀순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귀순에 대한 진술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범행 후 곧바로 남쪽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북한 내륙으로 도망가겠다며 김책항으로 되돌아갔다는 점. 거기에서 공범이 체포된 뒤에야 남쪽으로 향했다는 점. 바다에서 곧바로 귀순사를 밝히지 않고 도망치기까지 하다가 결국 우리 해군 특수부대에 체포된 점. 체포 당시 웃으면서 죽자고 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시 정부가 탈북 어민들이 살인자라고 판단한 것은 북한의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검증도 조사도 안 하고 북한의 말을 고지곧대로 믿고 이들을 강제 북송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이들의 범죄 혐의가 6개 수사기관이 두 사람을 분리 신문한 결과와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입수한 사전 첩보를 통해 밝혀진 것이지 북한에서 알려온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각자가 진술을 했고 그 진술 내용이라는 것이 범행의 역할이라든가 범행의 과정이라든가 기타 등등과 관련된 아주 세밀한 묘사들이 일치했다. 잠자던 동료들을 차례로 불러내 하룻밤새 16명을 살해한 동기와 범행 수법, 살해 흉기 등에 대해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리는 합동 조사를 서둘러 끝내고 닷새 만에 송환한 것이 적절하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탈북자 합동조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들이 신분을 속이고 국내에 정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심층조사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들의 범죄 혐의가 밝혀졌기 때문에 통상적인 위장귀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현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는 점, 외국인이 아닌 만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강제 퇴거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북한 이탈 주민 관련 법규에도 송환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으로 강제 송환하는 대신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처벌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이들과 같이 비정치적 흉악 범죄자에 대해서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 난민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국제 규약을 추방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더구나 이들을 추방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하더라도 엄격한 국내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어려워 처벌 없이 이들을 사회에 수용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체도 없고 여러 가지 증거들은 이미 인멸했고 처벌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기순을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의 피해자가 북한에 있고 증거물도 사실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접촉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어떤 재판에 회부해도 사법 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때문에 당시 야당 의원들도 정부 대응에 문제는 있었지만 흉악범을 북송한 것은 잘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 이런 흉측한 놈들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걸 왜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문제는 북한을 우리 영토로,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본다는 헌법 정신과 유엔에 동시 가입한 두 개의 국가라는 현실과 판례들, 그리고 북한에서 저지른 물증 없는 흉악범죄 처벌 문제, 국제법적 망명과 국내법이 규정한 귀순과의 차이 등에 대한 복잡한 다툼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동시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적 판단이 심판과 정쟁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재확인됐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오늘 초복입니다. 올여름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는데요. 장대비가 쏟아지다가 또 푹푹 찌다가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네, 북한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전 세계적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평양 시민들이 흐르는 땀을 닦고 부채질을 합니다. 밖에 나온 지 한 10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더러워가 막 달아올라서 그런지 몸도 따갑고. 네,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이날 평양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2.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손 선풍기를 들고 땀이 쏙 들어간다면서 빙수도 사 먹습니다. 맹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과일이 많이 들어가는 빙수를 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워 보이는데 저 7월의 북한 날씨 우리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생각해보니까 열대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도 이렇게 더울 수 있구나 하는 걸 한국에 와서 알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흔히 아주 더울 때면 폭염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나라마다 폭염과 관련된 기준들이 따로 있죠.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어가는 날이 이틀 이상 계속되면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32도가 넘는 날이 3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체감 온도를 폭염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더위 체감 지수라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폭염을 정의를 내리는데요. 아직 북한에서는 폭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폭염의 기준이 나라마다 다른 것은 인종별로 더위에 얼마나 민감한지도 다를 수 있고 또 그 나라의 주된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위를 예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폭염이라는 것, 더위라는 거는 그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과 인프라를 반영해서 정의 내려지고 있습니다. 네. 폭염하면 생각나는 해가 1994년입니다.
네, 그리고 2018년 폭염도 마찬가지였죠. 북한도 굉장한 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상 관측일이 가장 심한 고온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북한에서도 낮 기온이 40도를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식중독을 비롯해 탈진, 열사병 사망자가 속출했는데요. 2018년 8월 국제 적십자사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고령자와 어린이들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사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작업 시간을 새벽과 늦은 오후로 변경했고요. 장마당 개장 시간을 오후 2시에서 6시로 늦췄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슷하게 더워도 북한에서 폭염 피해가 더 큰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에서 근로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야외에서 일을 하거든요. 농민들 같은 경우에도 군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에 동원되는 사람들, 공장 기업소인 경우에도 야외 활동에서 야외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휴식 시간이 있어서 휴식을 하려고 해도 장소가 좀 변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 나무가 있어서 나무 그늘 밑에라도 들어가 있었는데 나무도 이제 다 적어지고 그다음에 뭐 보통은 이제 시원하게 뭐 물을 마셔야 되는데 생물토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막 기를 때는 이제 물이 시원한데 어느 도중에 다 더워져 가지고 그냥 이제 더운 물 마시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뭐 많이 좋아졌죠. 우리는 기계가 많은 일들을 대신해주는 반면에 북한은 그냥 개인의 노동력으로 떼약볕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더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산업 구조 자체가 여러 가지로 야외에서 하는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냉방 인프라 같은 것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잘 갖춰지지 않아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폭염 대책도 궁금한데요. 이 북한에서 공무원이셨잖아요.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나요? 평양 같은 데서는 물차 다니면서 도로에다 물도 뿌리고 저는 이제 뭐 농촌 쪽에서 일을 했으니까 처복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 정부에서 지도서가 내려와요. 그래서 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때 대하여 이렇게 해서 이제 지시문이 내려와 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한 5시나 6시쯤에 출근했다가 12시에 퇴근시키든지. 5시에 출근이요? 예. 아침잠 많은 사람들은 되게 피곤하겠던데.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좀 힘들죠. 이제 점심시간은 오후 4시까지 휴식 아침 시간 하고 4시 이후에 마무리하고 들어간다든지 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출근 뭐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퍽퍽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뭐 얼음물이나 이런 거 준비해 놨다가 쓰러지면 뭐 나무 그늘에 데려다 놓고 뭐 의사 불러서 치료해주고 뭐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안타깝게 야외에서 폭염 속에서 작업하시던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폭염은 특히 이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목숨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부라던가 건설 현장 노동자라던가 또 택배 기사 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런 야외 노동자에게는 물, 그늘, 휴식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열사병 예방 수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북한 TV를 보면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낮 기온이 35도에 육박했던 지난 7월 초 북한 TV는 아동의 건강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체온 조절 기능이 미숙한 우리 어린이들 속에서 이러한 무대의 피해를 제일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어린이들은 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초음료, 경구수액과 같은 음료들을 마시게 해서 수분, 염분, 전해질 등을 보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살 미만 어린이들인 경우에는 500ml 정도, 그 이상 어린이들 경우에는 1리터 정도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과체중자, 또 당뇨병 환자 등은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리적 식염수나 5% 고당용의 링겔유액을 점적 주사할 수 있습니다. 고려 치료라고 불리는 민간요법도 응급처치로 소개합니다. 코 밑에 있는 인중혈,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사이 갈라진 부위에는 합곡혈, 내간혈을 자극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잖아요. 북한에 계실 때 실제로 해보셨던 거 있어요?
예, 저는 뭐 인중 손가락으로 누르는 건 안 해봤고요. 그래서 좀 부지런한 경우에는 어이 냉국 보통 거 이제 풀어서 그냥 마시기도 하고, 그 뭐 어이가 없어서 이제 부족할 때는 그 된장물 있지 않습니까? 된장을 물에 그냥 시원하게 타서 마셔도 이제 그 폭염 때 괜찮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땀 많이 흘리면서 소금기가 빠져나가니까 염분 섭취를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조선중앙TV가 어떻게 이런 더위나 폭염을 보도하는지를 보면은 주로 이거를 그냥 자연재해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주는가 이제 이런 식의 보도가 주로 이어지다가 보도의 흐름 자체가 인명을 중시하고 인명 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로 좀 초점이 바뀌는 게 보여요. 일사병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을 소개한다거나 아니면은 북한의 뭐 보건부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인민들의 그런 열사병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거나 이런 식의 인명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당국이 매우 애를 쓰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아서 예전보다는 이 폭염을 다루는 시각이 좀 변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 건강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폭염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뭐 어린이들이라든지 늙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망하고 피해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뭐 농촌 지역 이런 데 나와서 밖에서 일하다가 쓰러지는 애들이 많고, 특히 이제 늙은이 같은 경우는 그냥 길 가다가도 이제 퍽퍽 쓰러져요.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랬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나 어린이, 실외 노동자, 만성 질환자 이런 사람들을 폭염 취약 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냉방이 잘 안 되는 어떤 환경에서 살다 보면 혼자 쓰러졌을 때 구조를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배달 노동자 같은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휴식 시간제, 무더위 때는 특별히 휴식 시간을 따로 할당해서 쉬게 한다거나 이러한 제도들이 마련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폭염에서는 이런 취약계층을 돌보는 게 국가의 아주 큰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폭염을 대하는 북한의 자세에서 일단은 어떤 변화가 보입니다. 네. 아직 좀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2018년에 이제 아주 폭염이 기승을 부렸을 때 그때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 폭염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대책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는 정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은 아직까지도 폭염을 개인의 체력과 어떤 인내로 견뎌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가 냉방 인프라 같은 것들도 잘 만들고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드는 등 정부가 좀 더, 당국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풍기도 제대로 없는 이런 이제 어려운 소득이 낮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따로 어떻게 이제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염은 북한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올여름 폭염 피해 없이 모두들 건강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접경지 남한 최북단 마을에 살고 있는 영화인 가족이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주민들과 함께 소소한 영화를 만들면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최북단 마을에서 최근 이색적인 행사를 펼치고 있다는데요. 최북단이어서일까요? 이름도 끄트머리 마을 영화제라고 합니다. 그 현장을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촬영이라고 씌어진 5톤 트럭 속의 4인 가족. 2017년 화재로 집이 불타버리자 갈 곳이 없게 된 영화인 부부가 선택한 보금자리입니다. 어린 쌍둥이 남매를 데리고 자신들의 일터였던 촬영용 트럭으로 전국의 주차장을 전전하며 살아간 지 1년. 우연히 DMZ 비무장지대 인근의 남한 최북단 마을. 한때 민간인 통제 구역이기도 했던 강원도 인제군 서와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뭐야? 뭐 지내는 거 아니야?
수시로 군인과 전차, 포성을 접하게 되는 이곳이 이들에겐 새로운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제 뒤로 세차게 흐르고 있는 하천, 바로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임북천이라고 합니다. 이 임북천 바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조그만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습니다. 어떤 건물일까요? 함께 가보실까요? 유사시 주민 대피용 시설로 새로 지어졌지만 평상시엔 텅 비어있는 이곳을 주민들은 마을 영화관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었고, 영화인 가족은 이곳에 정착하며 서와리를 중심으로 다시 마을 영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끄트머리의 삶을 산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가족도 그렇고 좀 더 멀리 보게 되는 거죠. 절망, 또 실패, 뭐 이런 개념은 아예 사라진. 네. 그러니까 그냥 끄트머리든 어떤 뭐 언저리든 또 어떤 가정 또 다른 위치건 저런 그런 것들이 전혀 의미 없이 다가오는. 예. 영화인 가족이 역시 주변 도움으로 마을 한켠에 마련한 새로운 보금자리. 1년간 먹고 자고 했던 5톤 트럭이 우선 눈에 띄었습니다. 과거의 살림살이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트럭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마을에 야외 영화관도 만들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가 수시로 만들어지고 상영된다는데요. 하르기가 여기 있어요. 마침 다음 달에 공개될 예정이라는 영화의 막바지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1, 3, 2, 9 액션! 야, 너 왜 닭을 안고 다니니? 갖다 놓고 길르지. 닭을 가져야 돼요? 우리 집에 와서 자꾸 말을 읽으자니. 뭘 심어놓으면 자꾸 버리든기고 쪼아먹고. 아유, 귀찮아 죽겠다. 또 다시 심어야 돼. 갖다 놓고 길러. 그러지 말고. 즉흥적인 대사와 연기 지도로 웃음이 떠나가지 않는 촬영 현장. 계속 못하겠어. 자, 그 다음에. 닭을 왜 키우니? 귀여워서요. 귀여워서? 그다음에 키워가지고 닭들이 너무 맛있어. 어떻게 그런 말 하세요? 할머니, 왜 이렇게 심한 말 하세요? 이 끄트머리 마을에서 영화가 상영되는 날이면 야외 영화관은 동네의 사랑방이 됩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수박도 썰며 분위기를 돋우는가 하면 갓 캐온 감자로 전을 부치며 시골 특유의 정도 주고받습니다. 아이, 저기 1인 산골에서 이 양반들이 여기 안 오셨으면 감히 우리가 어디서 여린 거를 해요. 그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가 기억에 남고 추억이 되잖아요. 해질 무렵 동네에 몇 안 되는 아이들의 귀여운 사전 공연과 옆집 아저씨의 서투른 마술쇼로 시작된 끄트머리 마을 영화제. 다음 달 공개 예정인 영화인 가족의 신작 예고편이 개막작입니다. 나하고 식당이나 하자. 돈도 안 되는 거 그냥 하면 뭐하니. 식당 하면 그래도 돈 잘 벌고 밥 먹고 산다. 여기 식사 돼요? 영화 출연진이 관객이고 관객들이 배우인 특별한 영화제. 99%는 마을 주민들, 또 인재의 젊은 락 가수들도 있고 다양한 인재분들이 출연을 하고 한 1% 정도 전문 배우가 어쩔 수 없이 캐스팅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거의 99% 마을 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0여 년간 마을 영화를 만들어 온 영화인 가족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서와리처럼 끄트머리에 있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세계의 마을 영화들을 잇는 국제영화제를 여는 건데요. 다음 주엔 이들의 끄트머리 국제마을 영화제로 안내해드립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예롭다.
그냥 뭔가 예뻐 보이잖아요. 갸루가니 그냥 닭에서 나오는 그런 뉘앙스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북한말 예롱예록하다는 귀엽고 매우 연약하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 북한에서 흔히 얼굴이 예롱예록하다와 같이 씁니다. 예록하다. 상상치도 못해. 예록이라는 단어가 뭔가 예쁘게 느껴져요. 저 글씨가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안 쓰이던 말이다 보니까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켄타우로스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유입됐습니다.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져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개인 방역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